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니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눈 쌓인 산속 공터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눈 오는 산속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갔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박영숙, 71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캠핑을 가는 줄 알았어요. 요즘 유행이라며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죠. 춥긴 했지만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라길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캠핑장이 아니었어요. 간이 화장실 하나 없는 눈만 하얗게 쌓인 산속 공터였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바퀴가 눈에 빠져서 차가 안 나가요. 잠깐만 내려봐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 말을 던졌던 거예요. 마트에서 뭐 하나만 사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말과 함께 차는 그대로 눈길을 따라 쌩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를 여기 세워두고요. 한참을 서서 그 뒷공무니를 바라보다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버려진 거구나. 손끝이 저려왔어요. 발끝도 시렸고요. 눈발이 사선으로 퍼부어서 눈썹에 눈송이가 쌓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는 두 손을 꽉 쥐어 보았지만 손가락 끝이 시려서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낌새가 이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만 방에 들어가 뭔가를 속닥거릴 때마다 제 재산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료 요양원이니 치매 검사니 성년의견 신청이니 하는 얘기까지 꺼냈고요. 결국 제명의 건물에 손을 대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까지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 재산을 어떻게 쓰든 본인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줄 의무도 없고 상속은 제가 죽은 다음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변호사랑 상의해서 조용히 건물을 매매 계약했고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는 깔끔한 거래였어요. 등기 이전도 끝났고 통장에는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찍혀 있죠. 이젠 요양원도 자식 눈치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며느리가 어제 제 서랍을 뒤지다가 통장 정리 내역을 봤을 거예요. 건물 매도 대금이 들어온 걸 확인했겠죠. 그 뒤로 둘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이 갑자기 캠핑 가자고 했을 때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차에 타고 나서도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산길을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내리게 한 겁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길 표지판도 없었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발이 푹 하고 눈 속으로 빠졌어요. 무릎까지 눈이 차올랐습니다. 다시 한 걸음 내디뎠지만 또 푹 빠졌죠. 눈길을 더듬어 내려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 미끄러져 눈더미에 처박혔어요. 얼굴에 차가운 눈이 쏟아졌습니다. 일어나려고 손을 짚었지만 손목이 눈 속으로 푹 꺼졌어요. 다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허벅지가 후들거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도 차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연락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고 지갑도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내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15분쯤 지났을까요?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어요. 발가락도 저렸고요. 이대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1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눈 속에 묻혀서 죽는구나. 자식 손에 버려져서 죽는 건가 싶었죠. 눈물이 났지만 눈물마저도 금방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눈길을 헤치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체격도 좋고 힘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아이가 제 허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이 저 아래에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쉬세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아이가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앞쪽에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그 집 마당까지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주름 깊은 얼굴의 할머니였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저를 집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어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방바닥이 뜨끈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옷을 꺼내 입혀주며 말했어요. 여사님, 이 추운 날 산에 웬일이세요? 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버려졌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남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산에 데려와서 버리고 간 거예요.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년도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둘이 제 재산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무료 요양원 보내겠다느니, 치매 검사 받아야 한다느니, 성년 의견 신청해야 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에 손을 대려는 속셈이었죠.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이미 그 건물을 팔았어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조용히 매매 계약했고 잔금까지 제 통장으로 다 받았죠. 등기 이전도 끝났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깔끔한 거래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제 제 서랍을 뒤지다가 통장을 봤나 봐요. 건물 매도 대금이 들어온 걸 확인했겠죠. 그 뒤로 둘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말도 안 하고 밥상도 따로 차렸고요.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머니를 산에 버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캠핑 가자고 했어요. 요즘 유행이라면서 가족끼리 나들이 가자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랑 같이 나가는 거라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도착한 곳은 캠핑장이 아니라 간이 화장실 하나 없는 산속 공터였어요. 아들이 차바퀴가 눈에 빠졌다며 저보고 잠깐만 내리라고 했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렸죠. 그런데 제가 내리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창문 내리고 말했어요. 마트에서 뭐 하나만 사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내려가 버렸어요.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에고, 그게 무슨 자식이고 며느리래요. 저는 눈물이 또 나려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핸드폰도 차에 두고 내렸어요. 가방도 없고 지갑도 없었고요. 그냥 맨몸으로 내린 거였어요. 연락할 사람도 없었죠.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돈은 어디 있어요? 통장? 저는 대답했습니다. 통장은 집에 있어. 제 방 서랍 안에 숨겨뒀는데 며느리가 이미 찾았을 거야. 도장도 거기 같이 있었거든. 할머니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그럼 지금 며느리가 그 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전에 건물 팔 때 통장이랑 도장을 따로 챙겨뒀거든요. 며느리가 본 건 옛날 통장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새 통장에 돈이 다 들어있어요. 그 통장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사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그랬어요. 며느리 눈빛이 이상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미리 옮겨둔 거죠. 그게 맞았네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면 뭐 하겠어? 또 그놈들 손에 넘어가겠지. 이번엔 산이 아니라 요양원에 처박아 놓을 거야. 그리고 내 통장을 뒤져서 돈을 다 빼갈 거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사님 재산은 자식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사님 인생부터 챙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1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다 멀리 살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죠. 그런데 이 낯선 할머니가 처음 본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다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모려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요. 여사님, 여기서 며칠 쉬세요. 몸 좀 추스르고 그 다음 생각하시면 돼요. 소년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계세요. 제 방 쓰셔도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며칠만 신세 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뜨끈한 국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여사님, 이것부터 드세요. 몸 좀 녹이고요. 저는 국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계속 떠먹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하고 며느리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겨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며느리가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건물 임대료는 얼마 들어오는지, 통장은 어디 있는지, 도장은 어디 보관하는지.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죠.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밥상도 대충 차리고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갑자기 무료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좋은 곳 있대요.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그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하나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내가 요양원 갈 나이가 됐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치매 검사 얘기까지 나왔고 성년 의견 신청 얘기까지 나왔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고, 그게 다 여사님 재산 때문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건물을 팔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예 대놓고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어제 저녁엔 밥도 안 차려줬어요. 제가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쏘아보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갑자기 캠핑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뭔가 불길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어디 가자고 한 게 몇 년 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라 나섰던 거죠.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소년이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진우야, 주먹 풀어. 화내봐야 소용없어. 소년, 진우라는 이름인가 봐요. 진우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아들이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 그만이거든. 게다가 저는 증거도 없어. 핸드폰도 없고 녹음도 안 했고 그냥 제 말밖에 없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맞아요.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죠. 그보다는 여사님이 안전하게 지낼 곳부터 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며칠 여기서 쉬고 그 다음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사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가 내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이 차를 몰고 내려가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달빛에 반사된 눈밭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생각났어요. 차에 두고 내렸으니 아마 아들이나 며느리가 갖고 있겠죠. 혹시 연락이 왔을까요? 아니, 올 리가 없죠. 애초에 저를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진우도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어젯밤엔 좀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잘 안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만도 하죠. 천천히 마음 추스르세요. 밥을 먹는 동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들분이랑 며느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집에서 제 물건들을 뒤지고 있겠죠. 통장 찾으려고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통장 따로 보관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건 다행이야. 하지만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옷이며, 이불이며, 사진첩이며 다 거기 있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일단 며칠 더 여기 계시면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짐 찾으러 가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든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진우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그래, 진우야? 무슨 일이야?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마을 입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대요. 핸드폰 화면에는 마을 주민이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 있었죠.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대요. 할머니 본 사람 없냐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찾아온 거예요? 날 찾으러 온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일단 여기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온 걸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제 통장을 찾으려고 온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찾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요? 누구 말씀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71세 여자 어르신이요. 어제 이 근처에서 실종됐거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실종이요?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신고는 했어요. 근데 이 산골 마을에 혹시 오셨을까 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저희 손주랑 저밖에 안 사는데 낯선 사람 왔으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안 보셨어요? 확실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못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번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어제 집 나가신 뒤로 연락이 안 돼서 온 가족이 난리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는 정말 못 봤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어디 숨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영장도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 찾는 건데 왜 이러세요? 혹시 뭐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못 봤어요.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돌아가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진짜 이상하네.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제 그만 가세요.
손주가 곧 학교에서 올 시간이에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차 시동 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아직 안 갔어요.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안 가는 거죠? 할머니가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차 안에 앉아서 뭔가 통화하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이상해요. 정말 할머니 걱정해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우야. 저 사람들은 날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통장 찾으러 온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일단 방 안에 계세요. 창문 쪽에도 가지 마시고요. 혹시 밖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아니, 할머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제 이 마을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저희 어머니 신발이 발견됐다고요. 경찰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경찰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죠.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저희 어머니 혹시 다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조용한 마을이에요. 며느리가 또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자꾸 피해요? 뭐 숨기는 거 있죠? 그때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야, 그만해. 할머니가 모른다잖아.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래? 당신 엄마가 실종됐는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잖아. 경찰 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두 사람은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신발이 발견됐다는 말도 경찰이 온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죠. 그냥 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1시간쯤 더 지났을 때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여사님 갔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여사님 지켜드릴게요. 진우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제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쫓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지금 저를 찾아다니며 위협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저를 실종자 취급하며 경찰 운운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요양원에 처박힐 거고 통장은 빼앗길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도 옆에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여기 계속 숨어 계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 건지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읍내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은행도 가야 하고 변호사도 만나야 해요. 제 재산 지키려면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드려 볼게요. 차로 읍내까지 데려다 달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읍내에 나가서 제 통장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자식 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눈 쌓인 산골 마을이 햇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71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잤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사님.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여사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장님은 말없이 차를 몰았어요. 읍내까지는 40분쯤 걸렸습니다. 은행 앞에 내려주시겠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앞에 차를 세웠어요. 어르신, 일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시 데리러 올게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 계좌 며칠 전에 큰 금액이 이체됐는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사흘 전에 8억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8억, 제가 건물 팔아서 받은 돈 전부였어요. 이체된 계좌 이름을 보니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이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됐어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공인인증서요? 저는 그런 거 쓸 줄도 몰라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어르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거네요.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질 때 통장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제 핸드폰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돈을 빼간 거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지점장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지점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며느리가 가져간 것 같아요. 지점장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본인 공인인증서로 이체된 거라 은행에서는 정상 거래로 봐요. 취소가 안 됩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1년을 살면서 모은 돈인데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기나 횡령으로요. 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증이 어렵다고요? 제가 이체한 게 아닌데도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사용했으니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8억, 제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손으로 넘어갔어요. 은행을 나와서 저는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서에 가봤자 입증이 어렵다고 했죠. 변호사를 만나봤자 가족 간 거래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빌려준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을까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돈은 제가 다 받았어요. 어머니 통장에 한 푼도 안 남았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머니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쉽죠. 공인인증서 복사해서 이체하는 거 몇 분이면 돼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신고하세요. 해봐요. 어차피 어머니 공인인증서로 이체한 거니까 어머니가 동의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 나가셨으니까 요양원이나 가세요. 무료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너희들이 날 산에 버렸잖아.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혼자 내리신 거예요. 저희는 마트 갔다가 올라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찾아다녔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희들이.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연락 그만하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길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무너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렸고 며느리가 제 전 재산을 가져갔어요.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장님이었어요.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은행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찾아다녔어요. 저는 이장님을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장님, 저 제 돈이. 이장님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어르신,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장님은 저를 차에 태우고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켜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다 가져갔다고 8억이 다 사라졌다고요. 이장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범죄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에서는 제 공인인증서로 이체됐으니까 제가 동의한 거래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요. 이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마을로 돌아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산이 지나갔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71세에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집도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낯선 산골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와 소년뿐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여사님,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 돈이 다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여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진우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71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저는 울음을 멈췄어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거든요.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한 그릇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면 쓰러져요. 저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여기 계세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혼자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할머니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할머니와 진우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견딜만 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어제 읍내 우체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어르신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에요. 발신자가 변호사 사무실이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본인 박영숙은 아들 박현수에게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에는 제 서명이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거 본인이 쓰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위조된 거네요. 어르신,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다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제 건물 매도 내역이 적혀 있었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통장 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산 관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들 박현수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며 이후 요양시설 입소에 동의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요? 저는 치매 검사도 받은 적 없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완전히 조작된 서류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하고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내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고, 이게 무슨 짓이래요? 자식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요? 진우도 옆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범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우야. 범죄야.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번엔 증거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이장님이 저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신고 창구로 갔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도장은 본인 도장이 맞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 도장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가져갔거든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도장이 맞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서명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져갔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이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사소송이요? 그럼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경찰서를 나와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장님.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이장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잠깐 앉아서 쉬세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엔 어르신 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저는 이장님을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가 어르신 재산을 알아봤고 요양원이며 치매 검사며 그런 얘기를 꺼낸 거죠.
그리고 서서히 어르신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이 건물을 팔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겠죠. 사내 버리고 공인인증서로 돈을 빼가고 상속 포기 각서까지 위조하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처음부터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네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르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할 거예요. 이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포기요? 재산을 포기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할 거예요. 제 아들과 며느리, 이제 남남으로 살 거예요. 이장님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71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잘 생각하셨어요. 저는 마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산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결심했어요. 이제 제 아들하고 연락 안 할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요, 여사님. 잘 결정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된장찌개였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우야, 할머니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71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진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진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진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골 마을에 햇빛이 비춰지고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요. 71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주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사님. 오늘부터 새 출발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희망찬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먹는 아침 식사는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저를 받아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요? 일도 하고 밥값도 벌 테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여사님 집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아주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여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71세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며칠 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읍내로 나갔습니다. 이장님이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오늘은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제가 할 일을 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상담 신청서에 적으신 내용 읽어봤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산에 버려진 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일, 위조된 상속 포기, 각서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입증이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위조된 게 확실하면 무효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둘째,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빠져나간 돈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어르신 동의 없이 이체한 거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간이어도 범죄는 범죄예요. 특히 어르신을 산에 유기한 정황까지 있으니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돈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선을 긋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을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한 정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는 친족상돌의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서류부터 작성하시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상속 포기 각서, 무효 확인 소송, 사기죄 고소장.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또박또박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르신께 접근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사님, 후련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후련해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사님. 우리 이제 점심 먹고 가요. 저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시켰습니다.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왜 우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려고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이요? 여사님, 돈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알아는 봐야죠. 부동산 사장이 저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집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집이요. 마당 있고 햇볕 잘 드는 곳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좀 낡았어요. 산골 마을이라 외진 곳이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요? 부동산 사장이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요.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인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빈 집이에요. 저는 그 위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이 집 얼마예요? 부동산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집이 낡아서 저렴한 편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통장에 돈이 다 사라진 지금 저는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구경이라도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차를 몰고 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어요. 집은 낡았지만 마당이 넓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저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살면 어떨까요? 할머니와 진우가 가까이 있고 조용하고 햇볕도 좋고요.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여기 정말 좋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계약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돈을 마련해야 해서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이 집 오래 비어 있어서 금방은 안 나갈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머니.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읍내 갔다 왔어. 진우야,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 있어. 진우가 눈을 빛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살 집을 찾았어.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살 집이요? 여기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봤어.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곧 마련할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진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진우야.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이 상에 올라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우야,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사님.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통장에는 한 푼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일자리를 구한다. 둘째, 돈을 모은다. 셋째, 집을 산다. 간단했지만 명확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골 마을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숙, 71세.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읍내에 나가서 일자리 알아볼게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자리요? 여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71세지만 아직 일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장님한테 부탁드려 볼게요. 차로 데려다 달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쯤 이장님이 저를 읍내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식당, 가게,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71세 노인을 고용하려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방 보조구함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일자리 구한다고 써 있던데요. 식당 사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71세예요.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주방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힘 있어요. 설거지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일해보세요. 괜찮으면 계속 일하시는 거고 힘드시면 그만두시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71세에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장님. 일자리 구했어요. 이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진우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진우야, 할머니가 일자리 구했어. 내일부터 식당에서 일할 거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몸은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저는 진우를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진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71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재산도 다 잃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박영숙, 71세.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읍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매일 아침 7시에 저를 데려다 주고 저녁 6시에 데리러 왔어요.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닥을 닦고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좋았어요. 71년을 살면서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계속 일하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계속할게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 잘하세요. 손님들도 어르신 좋아하시던데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었어요. 새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제 것인 통장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모으려면 33개월이 걸리겠네요. 거의 3년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모으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진우에게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할머니께는 따뜻한 목도리를, 진우에게는 공책과 펜을 샀어요. 할머니가 목도리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사님, 이게 무슨 돈이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진우도 공책을 펼쳐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식당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물을 갖다 드리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일하세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71세예요. 그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72세예요. 세상에 이 나이에 일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심심해서 요즘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뭘 배우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서예요. 경로당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거든요. 같이 배우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경로당이 저녁에도 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7시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식당 일이 6시에 끝나니까 시간은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그렇게 저는 김순자 씨를 알게 됐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경로당으로 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영숙 씨, 여기. 저는 김순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71세고 요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예는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해요, 영숙 씨.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러 갔습니다. 붓을 쥐고 먹을 갈고 천천히 글자를 쓰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김순자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영숙 씨, 솜씨 좋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서예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시켜서 마시며 김순자 씨가 물었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버림받았어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산에 버려졌었죠. 김순자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좋아요. 김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요.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저는 김순자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살아야죠. 우리 같은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김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영숙 씨.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부터 김순자 씨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서예 수업 후에는 항상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순자 씨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웃으며 넘기고 항상 앞을 보며 살았어요. 저는 김순자 씨를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5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차근차근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웃었어요. 조금씩 내 집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제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세요. 저는 할머니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고 밝아 보였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 이제 살아있어요. 진짜로 살아있어요. 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지셨어요. 저는 진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진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거울을 보고 깨달았다. 나는 71세지만 아직 살아있다. 아직 꿈꿀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재산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집을 잃었지만 희망을 얻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4달째가 되던 어느 날 김순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등산 같이 갈래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등산요? 우리 나이예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라고 못 갈 게 뭐 있어요? 천천히 가면 되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주말에 저희는 근처 산으로 갔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길은 제법 가팔랐어요. 저희는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려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산골 마을이 보였고 눈 쌓인 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71세, 72세에 산도 오르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해요. 저희는 정상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요. 작은 집이요. 마당 있고 햇볕 잘 드는 곳이요.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겠다. 저도 초대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꼭 초대할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재산도 없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 힘으로 벌어서 살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마을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여사님, 등산 어떠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할머니.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셨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제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71세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고 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저는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모든 것에 고마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9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여전히 목표까지는 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물컵을 들고 가까이 갔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으시면 나가주세요. 여긴 식당이에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딱 5분만 시간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어요. 아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분이 할머니야. 아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사장이 부엌에서 나와서 저를 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잠깐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 밖에서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갔어요. 식당 앞 벤치에 앉아서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가 돼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요? 며느리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다는 걸요. 어머니 손주예요. 저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인형을 안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서는 5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뭐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다 돌려드릴게요. 천천히라도 다 갚을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이 문제죠. 저를 산에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둔 거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신 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안녕.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려고 다가왔지만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가야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 일하셔야 돼. 가자.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 약속이야. 저는 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은서야.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식당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손주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마을로 돌아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왔었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요? 무슨 일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손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손주는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또 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드려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며느리를 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은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은서가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다리를 안았어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서야 왔구나. 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아이는 제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뜻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서가 어머니를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도 할머니 얘기만 해요. 저는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죄가 없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은서는 만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는 말을 섞지 않았지만 은서와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는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 무릎에 앉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사랑도 있구나 싶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1,4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준 500만 원도 넣었습니다. 여전히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김순자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밥 해놓고 기다릴게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김순자 씨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 씨, 어서 와요.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이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주를 만났어요. 김순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주요? 며느리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아이가 정말 예쁘고 저를 좋아해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겠다, 영숙 씨. 손주 생기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며느리는 아직 용서 못했지만 은서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김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그게 인생이에요. 미움만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김순자 씨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 이제는 미움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그날 밤 저는 마을로 돌아가서 할머니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우야, 제가 결정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료 여사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계속 만날 거예요. 며느리는 용서 못하지만 은서는 제 손주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여사님.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진우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하구나. 미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2,3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매달 100만 원씩 갚아오고 있었고 저는 그 돈도 통장에 넣었습니다.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어느 일요일 며느리가 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함께 왔어요. 저는 아들을 보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엄마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안아 올렸어요. 은서야, 할머니랑 놀자.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저는 은서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은서와 함께 마당에 앉아서 꽃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꽃이었어요. 은서야, 이게 뭔지 알아?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나리야. 봄에 피는 꽃이야. 은서가 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예뻐. 저는 은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구나. 해가 지고 며느리와 아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서한테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서야, 또 오렴. 은서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누군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손주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71년 인생의 모든 아픔을 녹여주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돌고 돌아 결국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미움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다음 날 저는 은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서에게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할머니는 71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어. 집도, 돈도, 가족도 잃었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았어. 사랑을, 희망을, 행복을 찾았단다. 은서야, 너는 할머니에게 선물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단다.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할머니가.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에 은서가 올 때 주려고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71세, 저는 지금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은서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제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은서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돌고 돌아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저는 은서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 저는 은서 손을 꽉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기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배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